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지금 민법 조문 판례를 보면서 그러니까 어느 조항이 중요한지, 그다음에 판례는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찝어드리고 있고요. 뭐 이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이게 짧은 강의라 그리고 자료도 제가 만든 민법 조문 판례라는 것 자체가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짚어드리는 강의로 진행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이나 더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 이제 교수님들 강의 충분하시니까 그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일단은 간략하게 한번 스킵하는 정도로 다시 진행을 해볼게요. 지난번에 계약법을 하다가 이제 그 총론하고 매매하고 교환까지는 했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죠.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민법상 임대차라고 하면 이제 그 임대차에 관한 이제 일반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 약간 특례를 더해서 이제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으니까 그건 또 뒤에서 살펴보고요. 지금 3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계약법 중에 이제 임대차 조문이 나와 있고요. 민법 618조 임대차란 무엇인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너무 명확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차임 지급이라는 게 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라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건 법 조항 보면 화살표 보시면 있죠. 그 부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19조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20조도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훑어보시고요. 621조 임대차의 등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임대차도 등기가 가능해요. 근데 실상 저희가 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대부분 이제 집주인들이나 건물주들이 싫어하니까 등기를 하진 않죠. 예, 근데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621조 1항을 보시면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라는 부분. 그러니까 등기라는 게 당연히 등기를 해서 이제 공시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제3자들한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응당 당연한 그런 임대차 효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등기에 임대차 등기의 효력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취득하는 것이지 임대차 기간이 체결했을 때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은 이제 등기했을 때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라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621조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이 부분도 한번 보시고 1항을 보시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빌린 거예요. 빌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토지에도 물론 임대차 등기가 가능한데 안 할 수 있죠.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건물을 짓고 뭐 이제 소유를 하게 됐을 때 이제 소유권 등기를 하잖아요. 그때 뭐 임대차 등기가 발생한 것 같이 이제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규정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23조 임대인의 의무 당연하죠. 이거는 당연히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밑에 화살표가 중요합니다. 어떤 의무가 있는지 임대인의 의무는 일단 목적물에 대해서 인도할 의무가 있죠. 그 다음에 임대차니까 사용 수익하실 수 있게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게 수선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해 제거 의무, 안전 배려 의무, 비용 상환 의무, 담보 책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는 기본적으로 돈을 주는 거니까 유상계약이죠. 그래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임대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들은 매매에 대한 규정이 준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즉 임대인은 매도인과 같은 담보 책임을 그래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임대인도 부담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624조로 넘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고요.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 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차인이 내가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와서 뭐 보존 행위를 할 때 뭐 간단한 수선이나 아니면 이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기울어졌다거나 그러면 이걸 세워야 되잖아요. 보강을 하고 그럴 때는 임차인이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사용 수익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조항이. 그다음에 625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 행위와 해지권.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얼마 전에 뭐 몇 년 된 얘기 같지만 그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다 넘어갔어요. 뭐 기울어지고 넘어지고 뭐 벽이 허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사는 임차인들이 뭐 불안할 거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그러면은 임대인이 어쨌든 그 건물이 무너지면은 다시 새로 지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보강하거나 보존하거나 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행위를 하는데 임차인이 만약에 이 사용 수익을 못 한다라고 할 때 임차인이 약간 부담이나 뭐 위험이나 이런 거를 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그런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626조 임차인의 상환 청구권.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임대인이 수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2항에 보시면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 하나요.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해 상당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당연히 이거 유익비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이나 뭐 임대 목적물이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 하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때 그리고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때 하나요.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비 같은 경우에는 밑에 화살표 보시면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일단은 그 보시면 독립성이 없어야 하고 그다음에 원상 복구 특약이 없어야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차는 통상적으로 계약을 할 때 2년이든 3년이든 살고 뭐 이용하고 나서 나갈 때는 종료될 때는 대부분 이제 원상 복구라는 걸 하게 되어 있잖아요. 특약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경우에만 유익비가 인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밑에 보시면 화살표 한번 더 볼게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는 임대인의 목적물을 받아맞는 날로부터 6월 내에 해야 합니다. 654조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의 기간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환 받은 날로부터 6월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특약으로 배제 가능하죠. 그러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그건 또 뒤에서 보시면 되고요. 627조 일부 멸실 등과 감액 청구 해지권 1항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임대차 목적물 100%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100%를 다 전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임차인의 과실 없이 뭐 한 뭐 20%든 30%든 방 몇 개든 하여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을 때는 그게 이제 그 정도 이게 뭐 금액이니까 분할이 가능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 비율만큼 감액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잔존 부분만으로는 이게 너무 뭐 대부분이 그렇게 됐다 이용할 수 없게 됐다 그런 경우에 당연히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2항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차임 감액 청구권은 1항 같은 경우에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고 그 다음에 일부 멸실되는 경우 당연히 감액되는 것이 아니고 청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628조 차임 증감 청구권, 임대인 물에 대한 공가 부담 증감, 기타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차임의 증가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장래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차임 증감 청구권도 형성권이죠. 형성권이어서 의사표시만으로 당연히 차임이 감액되거나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조항 같은 경우에 차임 증감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밑에 그 화살표 보시면 되지만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규정한 이제 평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임차인한테 불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차임 불증함 차임을 뭐 불감액하겠다라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나 차임을 증액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특약은 임차인한테 전혀 불리하지가 않죠. 유리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또 유효합니다. 평면적 강행 규정이다. 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629조 볼게요.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임차권도 당연히 재산이죠. 그래서 채권이죠. 그래서 이 채권은 당연히 양도라고 전대를 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성격상. 근데 그 조항을 읽어보시면 이랑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냐, 동의 없는 전대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제 양도나 전대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어쨌든 뭐 채권이니까 양도나 뭐 전대나 당연히 가능한데 법적으로는, 근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뭐 기본적으로 그 임대물이라는 게 임대인의 재산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양도나 전대는 그러니까 불법 양도, 불법 전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 있으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630조 전대의 효과 1항,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동의를 얻었죠. 그러면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잖아요. 임대인 있고 임차인 있고 그다음에 전차인이 있죠. 그러면은 임대인이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전차인도 뭐 중간에 임차인이 있지만 직접 임대인한테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은 임차인이죠.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법한 임차권 양도인지 전대인지에 대한 그 밑에 화살표 있죠.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31조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죠. 임차물을 전대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는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동의를 얻어서 전대했으면 전차인도 이 전대차 기간 동안에 이거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적법한 거고,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임대차 기간 만료된 경우에는 문제가 안 돼요. 대부분 이제 전대차라는 것 자체가 임대차 기간에 종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뭐 기간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임대차 기간 만료까지 전대차 기간을 종료일을 정할 수가 있는데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합의로 종료하더라도 전차인, 그러니까 적법하게 동의를 얻어서 사용 수익하고 있는 전차인한테 그 전대차 기간 만료까지 사용 수익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규정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32조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633조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차임지급은 뭐 그거 보세요. 차임지급은 통상적으로 이게 뭐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서 임대차 계약을 쓸 때 대부분 이게 임대차가 뭐 선불인지 후불인지 뭐 이런 것도 또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법으로는 후불이 원칙입니다. 후불이. 그러니까 돈을 주고서 사용 수익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 수익한 다음에 그 달을 그 다음에 후불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혹시라도 임대차 뭐 하시게 되는 경우에 뭐 어쨌든 아는 척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35조 볼게요. 기간에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죠.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임대차 해지 통고는 기간 2항에 보면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 뭐 1호에 보시면 2항 1호에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6월이죠. 그 다음에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동산에 대하여는 5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636조 기간에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이 약정이 있는 경우죠. 아까는 임대차 약정이 없는 거고 기간에. 그다음에 당사자 일방 쌍방이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37조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 통고.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 관제인은 해지 통고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파산을 했다 그러면 임차료를 차임을 지금 못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농후하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를 보죠. 638조 해지 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임대차 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그러니까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죠.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전항의 통지는 635조 그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항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묵시의 갱신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639조 이게 되게 실무적으로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실무라기보다는 저희 사는데 되게 중요한 조항이죠. 1항 보실게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에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부분 바빠서 사는 게 임대인도 바쁘고 임차인도 바쁘니까 사실은 이거 뭐 재계약 시즌이라 이런 거 잘 못 챙기잖아요. 그래서 뭐 전문적으로 이거 뭐 그 솔직히 얘기해서 독사같이 챙기는 사람도 있죠. 임대인 같은 경우에. 근데 그 뭐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이렇게 묵시의 갱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의 갱신이 되는 경우에 존속 기간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보는 거죠.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에. 그래서 따라서 임대인, 임차인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아까 한 것처럼 임대인이 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한 경우에는 1월. 그러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고 이거는 강행 규정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640조 차임 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요번 달 지난달 요번 달 뭐 연속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임대차 전 기간에 합산해서 2기의 차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평면적 강행 규정이고요. 본 조항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뭐 1기만 차임해도 해지하겠다 이런 거는 무효다, 안 된다라는 거죠. 늘리는 건 상관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641조, 642조 넘어가고 643조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때에는 283조 규정을 준용한다. 그 화살표를 보실게요. 지상매수 청구권,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고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소멸한 경우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밑에 보시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바로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보시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보시고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축한 건물도 청구할 수 있고요. 이 지상물의 소유자만이 행사 가능하고요. 강행 규정이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의사 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죠. 그다음에 644조 전차인의 임대 청구권, 매수 청구권 이랑 보실게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했다. 그러니까 뭐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다라는 거죠. 전대에 대해서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적법한 전차인의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645조 넘어가고요. 646조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랑 볼게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으로부터 이항에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강행 규정입니다. 그리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발생하려면 부속물이어야 하고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여야 하고 임대인 동의 또는 임대인에게 매수하여 부속시킨 것이어야 합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행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이 없다.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형성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47조 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를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러면 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대인에다가 청구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전대인 임차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죠.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48조 넘어가고요. 649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판례를 한번 볼게요. 임대차 관련 판례고요. 1번 38페이지입니다. 1번을 보시면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 등 임대차 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다. 그 피담보 채무 상당액은 임대차 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뭐 공제를 할지 말지 뭐 이렇게 따지고 협의하고 합의하고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라는 판례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판례를 한번 볼게요. 임차인이 중간에 보시면 임차인이 그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보증금 뭐 1억이든 2억이든 냈잖아요. 몇 천만 원이든. 내가 요번 달 힘들어. 차임을 못 주겠어. 근데 임대차는 매달 뭐 이렇게 정해진 시기에 주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보증금이 충분하다고 해서 차임 지급이라는 거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채무도 부동산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된다. 따라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는 것이다. 라는 판례입니다. 한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9페이지 5번을 한번 볼게요.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에 반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반면에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에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죠.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리금 판례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의 그러니까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의 권리금 판례는 따로 있고요. 그 요 부분은 그 요번에 권리금 뭐 규정이나 이런 거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에 그게 만들어지기 전에 2002년도 판례입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0페이지 넘어가서요. 한번 볼게요. 13번 판례. 13번 판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는 부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14번 41페이지 14번 보겠습니다. 민법 643조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 건물임대차 아니고 토지임대차에서는 임차인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643조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이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맺은 약정은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건물 철거 특약이다. 이런 것들은 효력이 없다. 뭐 당사자끼리 그렇게 합의했더라도 강행 규정이니까 효력이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며 위 강행 규정에 접촉되지 않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기본적으로 임대차는 평면적 강행 규정이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똑같은 내용이죠. 16번 판례 볼게요. 토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그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토지 임차인으로서는 토지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채무 불이행이나 이렇게 그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물 철거 특약이나 이런 것들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물 철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건물 철거 특약을 하더라도 토지 임차인한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판례는 정말 중요하세요. 그래서 뭐 법 조문은 더할 나위 없지만 조문을 해석하는 이제 판례들이 정말 중요하시고요. 얼마나 실사례에서 얼마나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출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법 조문은 기본이시고 그다음에 판례를 습득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엔 추세가 또 다 판례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 볼게요. 그 중간에도 판례들이 있는데 꼭 보셔야 돼요. 특히 중요한 문구나 핵심 요지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으니까 보시고 암기하시고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오늘부로 D-Day가 170일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과목도 여러 개고 하니까 반드시 빠르게 그 이해하고 암기하는 그런 거를 습득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43번 보겠습니다. 43페이지 24번 판례. 갑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을과 병 사이에 그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을이 병과의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이 종료되어 을이 병에 대하여 그 건물에 관한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었을 때에는 을은 그 토지의 취득자인 갑에 대하여도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화살표 보실게요.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도 미친다. 라는
아주 중요한 판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3번 한번 43페이지 넘어가시고요. 4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30번 판례를 볼게요. 무릇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게 한 필지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옆에 필지, 다른 사람 소유에도 그 건물이 이제 위치하고 있을 때 임차지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 청구가 허용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31번 판례 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차인 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임 증액 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제 차임 불증액 특약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 저희가 임대차는 평면적 강행 규정이라 그래서 뭐 불증액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한테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유효하게 당사자에 의해 뭐 그랬을 경우에 하는데 이게 특약이니까 뭐 합의가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당사자 일반,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너무 불리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부동산 보유세 뭐 갑자기 막 50% 올랐다, 뭐 100% 올랐다, 뭐 이런 경제상의 변동에 따라서 그 특약을 했더라도 임대인도 좀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판례예요. 그러니까 판례는 이런 거죠. 이게 판사들이 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당사자들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그러면 중간에서 잘 조율해서 판정을 해주고 판결을 해주고 서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일방한테 너무 불리하게 하는 것은 나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같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 대한민국에 소속된 우리들이라는 이게 공동체 의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임차인하고 임대인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주 난리잖아요. 난리고 뭐 클럽도 욕하고 이태원도 욕하고 뭐 하여튼 뭐 난리예요. 지금 또 다시 재발을 해서. 그런데 한창 뭐 두어 달 전만 해도 이게 발발하고 나서 뭐 착한 임대인, 뭐 착한 건물주 뭐 지원해준다 뭐 이렇게 하다가 또 흐지부지 됐죠. 근데 사실은 지금 임차인들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든데 사실 그거 뭐 돈 몇 푼 받아가지고 대출 뭐 1,000만 원 받고 뭐 했다고 그게 해결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공동체의 합의로 아니면 그 지역 사회의 합의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좀 조율하고 할 수 있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례처럼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하여튼 그런 것뿐이 많이 아쉽고요. 지금 이제 요걸 끝으로 해서 요 판례를 끝으로 이제 임대차 계약, 임대차에 대한 판례는 한번 다 스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한번 볼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제 뭐 총 5개 뭐 특별법이 이제 시험범위죠. 그래서 각각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조문을 한번 볼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좀 전에 봤던 민법상 임대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거고요. 그래서 주거 안정을 우리 서민들이나 뭐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죠. 되게 좋은 법이에요. 근데 그걸 운영하면서 또 이게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뭐 그런 부분도 빨리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목적 1조를 보겠습니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다. 특별법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임대차 규정이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적용 범위 보겠습니다. 적용 범위는 되게 중요하죠. 시험에 나오는 이제 중요한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이 법의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이 법은 임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미용실이 있는데 그 안에 쪽방이 있다라고 해도 뭐
주거용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주택인지 여부는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밑에 화살표 보시면 그 다음에 겸용주택, 겸용건물 주된 용도 기준으로 판단한다. 빨간색 표시되어 있고요. 주택의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합니다. 이세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네요. 그 다음에 법인은 원칙적으로 미적용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법인이 있죠.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화살표 밑에 거 보시면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또한 명의신탁에서 대외적으로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서 임대 권한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은 이거죠. 그러니까 신탁자, 신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죠. 그러니까 신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는데 요 신탁자하고 수탁자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 그 다음에 신탁자와 수탁자가 있는데 외부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소유자, 이렇게 법상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명의 신탁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는 것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이 페이지 제3조 대항력을 보실게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몇 가지 꼽아라. 그러면 일단은 대항력이죠. 그 다음에 그 이제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 이죠. 그 부분을 잘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사항을 볼게요. 사항,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순계한 것으로 본다. 임차주택, 이거 뭐 흔하게 우리들 사회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임차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팔고 갔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 있죠. 화살표 볼게요. 대항력이란 임대차 존속 중 주택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사용 수익을 계속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다. 그러니까 인도와 내가 사용 수익하고 있고 인도를 받았고 주민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대항력이 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밑에 화살표 볼게요. 주택인도 및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취득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라고 하는 부분 중요하죠.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시면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처이 수리한 경우, 그 다음 날이 아니고 수리한 날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민등록은 임차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고 가족의 주민등록만 있어도 인정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페이지 3조의 2 보증금의 회수 보겠습니다. 2항을 볼게요. 1항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항 요건, 그러니까 인도와 주민등록을 했고 이제 확정일자까지 갖췄죠. 갖춘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도 주민등록 플러스 확정일자,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8항이나 9항은 한번 보세요.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화살표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주택을 명도하지 않고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해 주면서 동시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보증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동시행 관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주택 인도 주민등록 플러스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춰야 한다.
그 다음에 화살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배당 요구 채권이다. 가만히 있다고 주는 게 아니고 경매나 뭐 이렇게 넘어갔을 때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우선 변제 채권을 인정해 준다.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흔하게 이제 법의 대원칙상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임차인도 뭐 그런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임차권은 기본적으로 아까 민법 봤을 때 등기가 가능하죠. 근데 임대인들이 잘 안 해주죠. 근데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3조의 3 보시면 이거는 임대차 가 종료된 거 끝난 경우에 할 수 있는 거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저도 옛날에 한번 해봤어요. 저도 뭐 자취하고 뭐 이럴 때 예전에 보증금 못 받아가지고 제가 직접 법원 가서 거기 법원에 다 양식이 있어요. 법원 뭐 그냥 가셔도 됩니다. 사실은 펜 하나 들고 도장하고 뭐 이런 거 챙겨가지고 가시면 만약에 임차인인데 내가 보증금을 못 받았다. 지금 또 어려우니까 다들 뭐 임대인은 임대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뭐 종료됐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나가려고 하는데 임대인도 돈 없다. 그래서 보증금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여기에 이제 계속 여기 거주하고 있다면 살고 있다면 사용하고 있다면 뭐 계속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항력이라는 것 자체가 인도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점유를. 근데 점유를 내가 뭐 이게 비워야 될 입장이다라고 했을 때 보증금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법원에 가서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절차 되게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약도래네요. 뭐 이게 뭐죠? 그 평면도 같은 거 그리라고 하고 뭐 이런 그 있어요. 하여튼 뭐 방식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변호사나 법무사 안 쓰셔도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일반 상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실 수 있게 스스로 뭐 충분히 관심만 있으면 하실 수 있어요. 저도 했었으니까요. 네. 넘어갈게요.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 5페이지에 이제 3번 위에서 세 번째 화살표 볼게요.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배당 요구 채권이 아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도 등기를 하는 경우에 임차권 등기가 됐다. 그러면 배당 요구 채권이 아니고 당연히 법원에서 경매를 하고 배당을 할 때 줘야 된다. 내가 요구를 하지 않아도. 왜냐면 이미 공시가 돼 있잖아요. 등기가. 그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보겠습니다. 임대차 기간 4조고요. 1항 보시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그러니까 뭐 기본이 2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1년짜리도 임차인은 할 수 있다. 6개월짜리도 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이항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보증금 받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뭐 동시행으로 점유를 넘겨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못 받았다면 존속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6조 계약의 갱신 1항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 그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갱신 부분 보시면 되고요. 전항에 1항에 이런 경우에는 존속 기간 2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2항에. 그다음에 3항 이게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 하거나 그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조의 2, 그 다음에 묵시의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 묵시가 계약이 갱신된 경우 1항 보시면 6조의 2, 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이 계약 해지 통고는 2항에 보시면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제7조 차임 증감 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게 몇 프로인지도 뭐 시험에 종종 나오죠. 감액은 제한이 없다. 근데 화살표 보시면 증액은 연 5% 증액 제한이 있습니다. 연 5%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 0으로 되어 있죠. 증액 청구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증액 청구를 오래 했다. 그럼 1년이 지나기 전에는 또 증액하지 마라. 라는 얘기고요. 1년이 넘어야 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7조의 2는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보시고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 볼게요. 구조 7페이지에 주택임자권의 승계.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사실혼 관계에 있는 거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주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주거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법정혼 같은 경우에는 이혼도 마음대로 하기가 되게 힘들 정도로 좀 많이 상대방을 그러니까 구속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법률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를 상당히 많이 받죠. 그 혼인 생활에 대해서. 근데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게 그 보호받는 규정들이 흔하게 많진 않아요. 근데 요 규정, 그러니까 주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니까 많이 보호해 줘야죠. 그 다음에 2항.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 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 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망해 보시면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너무 또 이게 상속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약간 불축에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가족관계 요즘에 많이 이제 핵가족화되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승계하게 되면 좀 그 상속인한테 이게 승계하는 사람한테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의사에 반해서 나는 싫다라고 하면 임대차 계약 권리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판례고요. 8페이지 1항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기준이 아니고 건축물 대장이나 부동산 등기부나 토지 등기부나 이런 게 규정이 아니고 일단은 공부상 기준 아니고 실제 용도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어서 볼게요. 2번 판례.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 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라고 판례가 되어 있네요. 보시면 되고요.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보시면 되고요.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로 넘어가면 그 7번 볼게요. 7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 있죠. 주민등록. 주민등록은 거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 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다. 주민등록이 어떠한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의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인식이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냐라는 기준으로
대항력 요건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주민등록은. 경매 목적 8번 볼게요. 경매 목적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에는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는 것이고, 소멸주의죠. 경매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중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게 경매를 받고서 임차인을 경락인이 내보내기 위해서 대부분 이제 집행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법원 이제 집달리 집행관이라고 하는 분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집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있죠.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좀 법으로 좀 규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너무 치고받고 싸우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10페이지 판례를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넘어가시고 12번 볼게요. 10번, 11번도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 소정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는 간접 점유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대항력을. 그러니까 대항력의 이제 점유, 인도 부분 있죠. 이거는 직접 점유 아니더라도 간접 점유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점유로 본다, 인도로 본다, 그런 내용이네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 넘어가시고요. 그 16번 볼게요. 이건 중요하니까 계속 그 판례도 보고 그 다음에 법조항도 보는 거고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뿐 아니라 그 배우자 자녀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17번 판례,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겼더라도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라는 판례죠. 이게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판례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이렇게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가여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잖아요. 거기에다 이제 이런 게 1번, 2번, 3번 한 지문이 될 수 있는 그런 판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보고서 답을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러려면 자주 보셔야 되겠죠. 19번 판례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다면 이로써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설사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의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여기 판례는 보면 안양동 545의 5간데 안양동 545의 2로 그러니까 5를 2로 되어 있다면, 기재되었다 하면 그 대항력에 소장을 끼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효력이 없다라는 얘기겠죠. 하여튼 그 담당 공무원의 착오 기억하시고요. 그거는 밑에 20번 판례도 비슷하네요. 담당 공무원의 착오 보시고 21번 볼게요. 12페이지고요. 이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한 주택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형태죠. 그래서 전입신고라는 경우에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집원만 기재하면 안 되고 봐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집원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이게 다가구는 이렇고 다세대는 좀 틀리죠. 나아가 건물 거주자의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는 없다 라는 거예요. 일단은 요거 다가구하고 다세대는 틀리다. 밑에 22번 판례가 다세대네요. 임차인들이 다세대 주택에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집원만으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구 다세대 구별해서 대항력 취득하는 주민등록에 대한 구별해서 기억하고 암기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으세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5번, 26번
26번 한번 볼게요. 좀 길긴 하지만 임대차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이 계약의 기본 내용이므로 이 채권자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존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의 형식을 빌려 기존 채권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다.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은 주택임대차 계약으로서는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다. 그래서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데 뭐 이제 그 좀 더 빨리 우선 변제 뭐 임대차에는 어쨌든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용하려고 했던 이제 통정허위 표시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 좀 약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법을 좀 회피해서 하려고 한 탈법 행위, 뭐 이제 뭐 적법하지 않은 행위,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판례들도 한번 보세요.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되게 중요하고요. 꼭 시험에 나왔던 거,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판례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 14페이지 한번 볼게요. 공시방법이 없는 31번 판례입니다.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 시에만 구비하여야 족한 것이 아니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효력 존속 요건이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요것도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30번 마저 볼게요.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같은 법 제3조의 2의 1항에 의한 우선 변제권은 같은 법 제3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죠.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라는 판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의 34번 소액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 반환 채권은 당연히 이것도 배당 요구 채권에 해당한다 라는 부분이고요. 밑에 마지막 판례 한번 훑어볼게요. 35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은 배당 요구 채권이 아니고 당연히 법원에서 챙겨줘야 한다. 아까 보셨죠? 또 판례로 나왔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상가임대차 보호법부터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오늘 다 마무리할게요.